독살된 남편의 진실. 프랭크 파크스 미스터리. 아그네스 밀러가 노턴 토레이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녀에게 온 커다란 행운이 온 도시와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노턴 토레이는 백만장자의 약간 못 미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커다란 도시들을 제외한다면 부자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홀리스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아름다운 작은 도시는 델라웨어 강 근처에 있었다. 그곳은 유명한 워터 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그 남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라는 평판을 누리고 있었다. 그가 밀러 양과 약혼할 당시 그는 54살이었고 10년이 넘게 호라비로 지낸 상태였다. 홀리스톤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외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친족이 없었고 그 외아들마저 연락이 드문 상태였다. 이 아들은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만큼이나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아그네스 밀러는 4살 이후로 고아로 자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죽을 때 자식 부양을 위해서 몇천 달러의 돈만을 남겨줬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 또한 후견인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후견인은 돈 버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보상했다. 그녀의 후견인은 그녀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고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가 17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짧은 소설 등의 이야기를 써서 적으나마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의 후견인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을 서서히 줄여나가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펜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노턴 토레이의 관심을 끌게 되자 그녀의 경제력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돈을 제외하더라도 그 남자 자체가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견된 결론이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생긴 남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였고 점든 늙든 그 도시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도 모두 그 평가에 동의했다. 홀리스톤은 즐거움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크게 2가지 중요한 관광거리를 제공했다. 하나는 토레이 씨의 저택이었고 다른 하나는 토레이 씨 자신이었다. 그는 상당히 압도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예외적으로 옷을 잘 입었다. 그의 태도는 다정했고 그의 대화 능력은 뛰어났다. 정말로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레이 부인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역시 숨겨진 슬픔으로 인해서 재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그네스 밀러의 후견인은 그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소문의 근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그녀 자신은 그런 소문들을 질투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사악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으로 간주했다. 가장 가혹한 형태의 추문조차도 노턴 토레이와의 결혼 속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일깨우지 못했다. 그녀는 멍청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남편이 자신보다 2배나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몇 개월 후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에 퍼졌는데 그녀의 전임자만큼이나 그녀가 불행하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갑자기 토레이 씨의 건강 상태가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안 좋아졌다.
그를 아는 그 누구도 그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오히려 그 도시에서 노턴 토레이만큼 건강한 이라는 표현이 자주 애용될 정도였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탱해줬던 강철 같은 강력함이 마침내 사그라지자 그는 단지 불쌍한 폐인이 되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신경증 계열이병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가 호출되었다. 물론 필라델피아에서 그를 모셔오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다. 장황한 의학 용어와 학술 용어가 뒤섞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용어들을 제대로 반복해서 발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그에 대한 소문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양상을 띠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건강을 회복했고 곧이어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가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잃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괴팍하면서도 낙담한 성격을 보였고 자신의 삶 전체가 쓸모없었다는 듯 예민하고 짜증스럽게 보였다. 당연히도 그가 겪은 슬픈 변화로 인해서 소문은 더 많이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추문은 그의 아내에 대한 것, 특히 그녀와 조지 할리 사이의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옮겨갔다. 그녀와 젊은 변호사 사이의 관계는 상식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다. 할리는 잘생긴 젊은이로 이제 막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그는 홀리스톤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그토록 작은 도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1년 또는 2년 동안 그는 노턴 토레이를 위해서 법률 업무를 진행했고 그를 제외하곤 할리의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토레이가 자신의 젊은 아내와 변호사에 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두 남자 사이에는 격렬하고 거친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할리의 법률 사업은 주요한 고객을 잃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할리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홀리스톤이 그에게는 작은 의미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도시에 계속 머물렀고 그 덕분에 엄청난 소문과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떠돌았다. 5월의 오후였다. 토레이 부인이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급하게 가로질러서 그 도시의 오래된 의사인 프레이저 씨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녀가 그를 보고 놀란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이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그가 외쳤다. 모든 곳을 뒤지면서 당신을 찾았어요. 오후 1시 이후로 당신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가능했나요? 토레이 부인이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그 의사는 그 당시에는 그녀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 지금 남편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로요? 아름다운 부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눈앞 의사의 긴장된, 아니 거의 겁에 질린 태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 아침 내가 그 일을 봤을 때 평소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그의 방으로 올라가 보겠어요. 그녀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늙은 의사가 그녀를 따라갔다. 계단 끝 기둥을 잡은 의사의 손이 떨렸다.
노턴 토레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자 워드 부인이라는 늙은 여자가 그를 향해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의 한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약을 한 모금이라도 삼키게 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의 이가 꽉 물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 위로 끊이지 않는 날카로운 통증으로 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다는 듯 한 손으로 목을 잡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만큼이나 창백해졌다. 그녀가 서둘러 앞으로 달려갔다. 노턴 토레이의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지만 그 눈빛은 약간 혐오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가 거친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어떤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목을 누른 채 스스로의 몸을 침대에 기대 지탱하던 다른 손이 위로 올라왔고 그것이 그녀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깊은 신음소리를 내고 뒤로 쓰러졌다. 발작적인 경련이 그의 몸을 덮쳤고 그가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의사가 침대에 무릎을 대고 그를 향해서 몸을 기울였다. 강하게 힘을 준 끝에 그는 겨우 환자를 침대에 제대로 눕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손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옆에 섰다. 죽었군요. 그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더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해 올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침대 위에 죽은 사람만큼이나 창백해 보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방으로 옮겼고 의사는 큰 고생을 하지 않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몸에 대한 제어력을 회복했고 이제 그녀는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상황과 결국 그녀의 눈앞에서 환자가 죽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로 불려온 것은 거의 1시경이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이미 당신 남편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나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연히도 당신을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나는 당신이 친구의 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곳에 사람을 보냈죠. 워너 부인의 집과 다른 집 모두로 사람이 갔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당신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죠. 그게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요. 의사는 뭔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말을 멈췄다. 하지만 토레이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남편분은 오전 내내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 안에만 있었고요. 나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토레이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정오 무렵 남편은 하인을 시켜서 부엌에서 비트수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수프였죠. 그리고 그것을 먹자마자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그 수프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나는 그 수프 그릇에 남아있는 수프를 모두 챙겨뒀고 그것을 직접 조사할 생각이에요. 프레이저 박사는 엄청난 긴장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탁자에 팔을 올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는 그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흥분한 손가락이 쉬지 않고 식탁볼을 매만졌다. 그때 토레이 부인이 갑작스럽게 눈을 들어올려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 속 심각한 표정이 점차 공포심으로 변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서 탁자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지금 박사님이 저에게 하려는 말은, 그녀가 속삭임 속에 추궁의 의미를 담아 말했다. 지금 제 남편이 독살당했다는 것인가요? 의사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동안 그의 눈동자가 전문가로서의 주의력을 가지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그가 용기를 내는 듯 보였다. 토레이 부인. 그가 말했다. 불현듯 딱딱하고 자신감에 찬 어조였다. 당신 남편분이 보여준 모든 증상들이 비소 중독에 의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문가로서 나는 당신에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곤란함에 부담을 더하게 된다는 사실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당국의 손에 이 사건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속 명예로운 역할에 더없이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비밀스러운 생각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제 미망인이 된 지 1시간이 지난 부인이 소리 질렀다. 지금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온화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어떤 증거도 전혀 없거든요.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비트 수프는 부엌에서 준비되었어요. 워드 부인이 준비한 사람이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의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은 할 필요도 없겠죠. 그녀가 그 수프를 그릇에 담았고 쟁반 위에 얹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당신 남편분의 침실로 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고 그는 방문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실 방문 앞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수프를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수프 그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토레이 부인,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수프 그릇이 침실 바깥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있던 그 누구라도 그 장소로 가서 그릇 안에 독을 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도 그 수프에 독이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확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아팠어요.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의사가 손을 흔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그릇의 바닥에서 그가 말했다. 하얀 가루를 발견했어요. 당연히 나에게는 그 가루를 화학적으로 분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루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자신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그 가루가 일반적인 비소 가루라는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뒤로 넘어지듯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지금 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며 말했다. 저희 한여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의사가 탁자 위 초인종을 울렸고 잠시 후 워드 부인이 방문을 열었다. 그 방문은 미망인의 침실과 그 집안의 가장이 죽어 누워있는 침실 사이에 달린 중간 문이었다. 토레이 부인이 한여를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의사가 말했다. 앨리스는 떠났어요.
한 여장이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영원히 떠났어요. 안 돌아오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셨나요? 토레이 부인.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왜 떠난 것인가요? 한 여장은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가더니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재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레이 부인. 의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12시 이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이 집안 사람 누구도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안 그런가요? 당신의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늙은 의사는 그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녀가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매일 기쁨을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간청했다. 위험과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숨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간청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검은 의심과 공포심으로 가득 찬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가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만 혼자 남았다. 샤피 씨. 조지 할리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동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토레이 부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당신이라면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위대한 탐정은 젊은 변호사의 사무실에 환한 창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델라웨어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는 중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상당히 익숙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그가 말했다. 심지어 그녀가 유죄라고 해도 그녀가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말씀인가요? 그런 생각은 품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경우는 다르죠. 나는 오직 사실만을 고려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빨리 알게 될수록 더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할리가 말했다. 우선 이 사건 안에는 악마와 같은 교묘함 그 자체가 존재합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절대적으로 결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면 교회의 성인이라 할지라도 설득될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토레이 씨의 전체 삶에 대해서 갈퀴로 극듯 조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동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동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물론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아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그 신사는 모든 미덕에 걸어다니는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몸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삶의 보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정말로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개탄스러울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술꾼이자 집에서만 술을 마시는 주정뱅이였죠.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페인이기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그네스가 발견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밤 자신의 침실로 홀로 앉아서 노턴 토레이는 술통 속에 자신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밀한 취미 생활은 그 누구도 부인이나 하인들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술에 대해 보인 탐닉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무덤으로 그를 데려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가 가진 기적적인 강력함 덕분에 그는 비밀스럽고 방탕한 밤이 끝나면 다음날 아침 멀쩡히 일어날 수 있었죠. 물론 전날 밤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차가운 물속에 뛰어든다거나 하면서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주의 깊게 몸을 씻고 꾸미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짐승이었던 사람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었어요. 불쌍한 아그네스 밀러가 사랑했던 바로 훌륭한 신사로 변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쓰레기 같은 악당은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요. 나는 이 도시의 거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삶의 비참한 측면을 조사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여기로 오면 돼요. 첫 번째 토레이 부인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혐오감과 역겨움을 느끼고 그 집을 떠났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분노나 비난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나는 워드 부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녀 역시 입술을 열지 않았죠. 아그네스는 바로 이러한 선례를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노력이었죠. 토레이의 건강이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도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이 망가지면 그 몸과 정신의 잔해는 끔찍할 건 역시 분명했어요. 아, 그는 같이 살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죠. 노턴 토레이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술꾼이었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유한 사람이었죠. 사피가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토레이 부인이 미망인이 되기를 갈망해왔다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간주될 겁니다. 검사 역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할리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검사는 나 자신에 대한 언급도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물론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한 바 있어요. 만약에 친구 이상의 관계가 아닌 아그네스와 나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인들로 가득 찬 천국이나 파멸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어느 곳에 가느냐는 그 자신의 인생 결과에 따르겠지만 그곳에 가는 속도만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도록 내가 직접 보증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조로 말했다. 탐정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변호사 역시 노턴 토레이의 죽음을 계획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검사 측은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할리가 말을 이었다. 토레이가 비소 중독으로 죽은 것이라고 증명할 겁니다. 그 지점에서 나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 검사 결과 그의 시체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되었으니까요. 토레이가 비트수프를 먹은 그릇에서 발견된 가루 역시 화학적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도시의 한 곳에 아주 훌륭한 약국을 개점한 알버트 더닝이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토레이 부인의 개인 하녀인 앨리스 홀던이 토레이 씨가 죽기 전날 밤 자신의 가게에서 비소를 사갔다는 것을 증언할 겁니다. 그 증언을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언은 그 약사가 이 도시에서 가지는 평판을 나쁘게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약사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종업원 중 하나가 그 비소가 팔리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닝은 매우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전 약사였던 늙은 시어브룩을 압박해서 약국 사업을 그에게 넘기고 작은 약국이나 운영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특히나 어떤 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더닝 자신이 비소를 팔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에게는 약간 가혹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앨리스 홀던이라는 그 하녀는 쥐를 죽이려고 토레이 부인이 비소를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의 건물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쥐가 들끓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더닝은 아그네스처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그는 그 물건을 팔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팔린 비소의 절반 분량이 토레이 부인의 침실 안 서랍장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종이로 포장된 상태였죠. 그녀는 그 물건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앨리스 홀던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샤피가 물었다. 그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물론 그녀를 의심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가정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추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날 아침 이른 시각에 이 도시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녀가 뉴욕으로 간 것까지는 추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비소를 수프 그릇에 넣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각에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덧붙여 말하자면 그 저택의 모든 하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각자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은 수프 그릇이 토레이 씨의 침실 바깥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동안 독약이 넣어졌다는 것이죠. 그 독약이 무슨 종류인지와 관계없이 그것만은 명확합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었던 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저로서는 완벽하게 반대의 다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했음도 불구하고 그 집 하인들은 모두 무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여장이라고 하는 워드 부인은 어떤가요? 샤피가 물었다. 그녀 자신이 그 수프를 만들었고 위층으로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성품이 무고함을 보여주죠. 그녀는 최고의 여성 중 한 명이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도 그녀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변호사로서 생각한다고 해도 그녀에게 의혹의 시선을 던지는 것은 완벽하게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당신이 완벽하게 옳을 겁니다.
샤피가 말했다. 그런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의뢰인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토레이 부인으로 넘어가 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할리가 의자에 앉은 몸을 좌우로 뒤틀었다. 그는 대답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색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했다. 그녀는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녀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탐정이 추궁하듯 물었다. 하인들이 그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할리가 대답했다. 그녀는 사용되지 않는 방에 있었고 그 방은 보통의 경우 잠겨 있기 때문이었죠. 그 누구도 그 방을 확인해 볼 생각은 못 했던 것이죠. 그녀는 혼자 있었나요? 다시 할리가 망설였다. 아니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내가 그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녀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우선 그렇게 되면 그녀의 평판이 손상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살인범이 되어서 망가지는 평판과는 다르겠죠. 샤피가 말했다. 각자 사람마다 특이한 성향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할리가 말했다. 아그네스는 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이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속박을 끝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피 계획이었나요? 샤피가 암시하듯 말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할리가 외쳤다. 어쩌면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겠죠. 나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미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도피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매우 고귀하게 행동했어요. 그때 그녀가 한 말을 거리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를 훌륭하다고 칭찬할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 그 만남 속에서 유일하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내 사무실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녀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나요? 샤피가 물었다. 아주 잠시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방 안에 두고 먼저 나갔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나갔습니다. 왜 그랬죠? 그 집 서재의 책상에 있는 서류를 가지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서류였나요? 토레이에 서명이 되어 있는 일종의 부동산 양도 증거 같은 것이었어요. 그의 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죠. 왜 토레이 부인이 직접 그 서류를 챙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서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당신은 복도를 가로지르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었나요?
샤피가 말했다. 당신 입장에서라면 그 집안 사람 누구도 당신이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할리가 대답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본다면 나는 그냥 토레이 씨의 침실로 가서 방문을 두드리면 됐을 테니까요. 예전에 우리는 다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의 관계는 서로 예의 정도는 차리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아그네스와 나누는 길면서도 긴밀한 대화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방을 떠난 것은 언제였나요? 거의 12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쯤 그 수프 그릇이 토레이의 침실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할리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봤거든요. 아, 저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건대. 샤피가 말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본 그 어떤 것보다 특이한 상황이군요. 만약 당신이 법정의 증인석에 오른다면 당신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 스스로에 대한 혐의가 오히려 짙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할리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누가 노턴 토레이를 독살했는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그네스에게 완전한 혐의가 씌워지는 순간 나는 바로 증인석에 설 겁니다. 그녀가 반대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다가와서 그녀가 유죄로 확정되게 된다면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한 것을 할 겁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다음 내가 그 비트수프 그릇에 비소를 넣었다고 증언할 생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풀리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마시죠. 샤피가 말했다. 제 유일한 희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리가 대답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당신들이 같이 있었던 동안 토레이 부인이 그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나를 지나치지 않고는 복도나 계단 쪽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서류를 챙기느라 서재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재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문 바깥쪽으로 수프 그릇이 놓인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샤피와 할리의 대화가 끝났다. 할리의 사무실에서 나간 탐정은 시어브룩이 일하고 있는 약국으로 갔다. 그 늙은 약사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된 화학 검사를 도왔고 검사관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었다. 그래서 샤피는 그에게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약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시어브룩은 그 사건이 비소에 의한 독살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정에서 화학 전문가의 증언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노련한 약사는 자신의 젊은 경쟁자에 대해서 씁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경쟁자가 탐욕스럽게도 약을 판 결과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해서 그는 강력하게 토레이 부인을 옹호하면서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면 그 사라진 하녀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라진 여자와 관련해서 샤피는 큰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그 독약을 샀다는 것과
그녀의 도주가 너무나도 의심스럽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그 며칠 전 자신의 여주인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논쟁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 갑자기 일을 그만둘 정도의 논쟁도 아니었다. 사실 그 탐정에게는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토레이 부인의 혐의를 벗기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간단한 탐문 조사를 한 다음 샤피가 홀리스톤에 닿았을 무렵 해가 거의 저문 상태였다. 그리고 탐정이 서둘러 조사해야 할 뭔가 새로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다음 날 아침 다시 조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기분과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점에서는 뛰어난 조사 활동이었지만 샤피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한 것은 법정에서 지방검사 사무실의 직원이 독약의 두 가지 표본을 제시했을 때였다. 하나는 비트 수프 그릇 속에 있던 가루를 말려서 처리한 것의 표본이었고, 다른 하나의 토레이 부인의 방 안에서 발견된 포장지 속 가루의 표본이었다. 이 두 개의 표본은 동일합니다. 검사 사무실 직원이 말했다. 모두 하얀 가루로 처리된 비소이고 이것은 일명 치명적인 독이라고 불리죠.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흔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독극물이죠. 바로 이 순간 방청객석 뒤쪽 구석에 앉아있던 칼슨 샤피가 질문을 던졌다. 토리의 부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 상자와 포장지가 하녀가 산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부인의 방에서 발견된 상자의 포장지에 약국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증인석에 앉은 더닝 약사가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똥의 표시를 했다. 시어브록 약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혹시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샤피가 물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그 탐정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샤피가 독약이 든 상자 두 개를 모두 들어올려서 그것들 중 하나에서 소량의 가루를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유리관에 그 가루를 넣었고 다른 상자의 가루를 다른 유리관에 넣었다. 그리고 무색의 액체가 든 아주 작은 병을 꺼내더니 그것을 토레이 부인의 방에서 나온 상자의 가루가 담긴 유리관 속으로 부었다. 아무런 시각적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시관과 배심원, 법률가들,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샤피가 수프 그릇에서 나온 가루가 담긴 유리관 속에 같은 액체를 부었다. 바로 그 순간 생생한 효과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마치 탄산수가 부글거리는 것처럼 그 유리관 속에 거품이 차올랐다. 배심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지켜봤고 방청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샤피 씨. 검시관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실행한 그 작은 실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당신 실험을 보면 토레이 부인의 방에서 나온 가루와 수프 그릇에서 채취된 독약이 다른 물질이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샤피가 말했다. 그 독약 성분 자체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토레이 부인의 하녀가 구입한 독약은 토레이 씨를 독살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흰색 비소는
주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이 아닙니다. 다양한 값싼 물질이 혼합되어 겉모양을 꾸민 것들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리고 실험에서 밝혀졌든 약국에서 하녀가 구입한 독약 성분은 본질적으로는 수프 그릇에서 채취된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혼합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녀가 구입한 것은 칼슘 황산염이 혼합되었던 것이고 토레이 씨를 죽인 것은 칼슘 탄산염이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그 칼슘 탄산염은 쉽게 말하자면 석회 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루에 산성 용액을 넣음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산성 용액은 칼슘 황산염과는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지만 칼슘 탄산염의 경우 산성 용액이 석회 성분을 분리시키고 그 결과 탄산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탄산수 속 거품과 동일한 것이죠. 그 두 가지의 다른 가루를 분석했던 화학자는 그 혼합물 성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동일한 혼합물일 것이라고 가정했겠죠. 만약 그런 화학자가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차이점을 바로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석 보고서 모두 흰색 비소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혼합물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실험이 뭘 증명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으로 살인이 저질러진 비소는 더닝시의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가 판매하는 비소는 뉴욕의 아벨, 하니포드 앤드 코퍼레이션의 제품인데 그곳에서는 화합물로 칼슘 황산염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시어브록 박사가 흰색 비소를 공급받는 곳은 볼티모어에 있는 시먼, 월버 앤드 코퍼레이션 회사입니다. 그들은 석회 가루를 사용하죠. 어제 오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시관님, 만약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시어브록 씨를 증인석으로 호출하고 싶습니다. 그 약사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의 뺨이 벌개졌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직접 질문을 하시죠, 샤피 씨. 검시관이 그렇게 말했고 지방검사 역시 아무 말 없이 동의했다. 긴 질문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늙은 약사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살인에 사용된 흰색 비소를 팔았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은 노턴 토레이 자신이었다. 그 약사는 반쯤은 미친 사람에게 그런 위험한 독극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영향력 있는 토레이를 화나게 만들 수 없었다. 게다가 꽤 오랜 세월 동안 토레이는 은밀하게 시어브록으로부터 술을 사간 비밀 손님이기도 했다.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늙은 약사는 토레이 부인이 교수대로 향하는 위기를 맞았음에도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제 그 사건은 자살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 의견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토레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시어브록 박사가 증인석을 떠난 다음 샤피는 하녀가 구입한 독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토레이 부인의 방 안에서 발견된 상자 속에서 상당한 양의 독약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하녀가 토레이의 죽음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다음 탐정은 독약을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 추적했다. 지방과 바깥 정원 등을 수색하던 중 샤피는 토레이 부인이 기르던 애완견이 죽은 시체로 널브러진 것을 발견했다.
그 개는 비소 중독으로 죽은 것이었다. 그 집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인한 흥분과 긴장감 때문에 그 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하녀가 집의 여주인과 논쟁을 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 개를 독살했다는 것이 명확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은 그 개를 매우 사랑했다. 그리고 이토록 잔인하고 흉포한 행위를 저지른 하녀는 그 집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그 개의 시체를 발견함으로써 그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샤피의 모든 발견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토레이 부인과 할리 씨는 제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된 방식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할리 씨와 토레이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 탐정은 그 관계가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토레이 부인의 젊은 시절을 술주정과 괴로움으로 채색했던 남자의 유산을 그녀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탐정은 유감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탐정은 평온한 어조로 덧붙였다. 상당히 실제적인 확률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그 머지않은 시일 내 할리 씨가 그 유산을 공유하게 될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독살된 남편의 진실. 프랭크 파크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